자, 드디어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스캔 알아봤죠? 그래서 심리 상담 먼저 알아보고 셀프 스캔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이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은 일단 지금까지 이제 해본 것을 바탕으로 하면은 일단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셀프 스캔을 적용하는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자성 상담이다. 그리고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상담 이론을 어떤 한 체계로 엮어서, 그러니까 셀프 스캔 원리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접근해가는 통합형 상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준비를 갖춘, 이건 준비라는 건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를 말하는 거죠. 이 상담자의 안내와 지도를 받으며 셀프 스캔을 함으로써 심리 치유와 자기 성장을 이루려는 통합적인 상담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상담의 정의와 아주 구분되는 그런 독특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셀프 스캔이라는 거예요. 셀프 스캔을 한다. 이게 바탕으로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게 되면 이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셀프 스캔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 정의할 때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상담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대신에 셀프 스캔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담자는 우리 많이 알아봤죠? 도움이 필요해서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이고, 이 셀프 스캔 심리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한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능력, 자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게 없으면 상담자가 권해서 이걸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왜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물은 셀프라고 하잖아요. 뭐야?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먹으란 얘기죠. 이 셀프 스캔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상담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어떤 존재냐? 상담자, 셀프 스캔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춘 준비된 전문가. 심리 상담에서 상담자 얘기했던 거하고 달라진 게 있죠? 예, 셀프 스캔을 안내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상담자 스스로 셀프 스캔을 일상화하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익혀두어야 하는 거예요. 셀프 스캔 심리 상담자에 있어서 상담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인간성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것보다도 이게 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셀프 스캔을 일상하고 자연스럽게 체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담자의 문제와 내담자의 문제와 셀프 스캔의 관련성을 이거를 내담자한테 이해시키고 이 셀프 스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에서 상담자가 갖춰야 될 그런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셀프 스캔, 이 상담에서 이것이 쓰이게 될 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그런 활동, 이 셀프 스캔이 되겠고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셀프 스캔이 알파이자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 바탕이 되고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상담 목표를 달성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이 상담 효과가 내면화되어야 되죠. 이때 셀프 스캔이 아주 또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이게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의 목적은 뭐냐? 역시 다른 일반 심리 상담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심리 치유와 자기 성장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 심리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고장나 있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것이 다시 뼈가 붙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정리해서 평온함을 되찾고 또 환경적인 위험이나 또 내면 욕구가 좌절돼서 생긴 그런 괴로움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심리 치유 과정이죠. 그래서 셀프 스캔으로 자기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심리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의 특징이에요. 자기 치유 능력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 자기 능력을 더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심리 치유에 있어서. 이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상담에서는 어떠하냐.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건데요. 이때도 자기 성찰로 잠재력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 현실화해내는 거. 이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셀프 스캔에서는 자기 성장에 눈 뜨고, 어떻게 자기 성장에 눈 뜨냐면 셀프 스캔을 해 가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쓴다. 이 기존 상담 이론을 셀프 스캔이라는 과정과 체계로 통합해서 사용한다. 이게 그냥 다 섞는다고 하면 이건 혼합이지 통합이 아니죠. 이게 통합이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통합하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셀프 스캔이라는 과정과 체계를 통합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정신분석, 행동수전, 인지상담, 인간중심 상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자, 이 상담을 해 가는데 내담자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담자와 이것이 공유돼야 된다 그랬죠. 같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하는 이런 단계에서 뭐가 쓰이냐면 정신분석의 자유현상법이라는 거, 또 행동수정의 행동관찰, 또 인지상담의 습관화된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중심 상담의 촉진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가 좀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마음껏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내담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악된 문제를 이제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내면에 숨겨진 충동, 그리고 동기,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해석하는 거. 이건 이제 정신분석 방법이죠. 그리고 습관화되는 인지 행동 패턴 같은 것을 파악하고 밝혀내는 거. 이건 행동수정이나 또는 인지상담 같은 걸 가지고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초래되었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적인 자기를 쫓는 것이 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인지 이거를 이해해가는 것.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왜 괴로웠는지 하는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론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단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이걸 이제 적응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킬 거냐, 이렇게 하게 될 때 자아초월 상담, 이 접근 방식이 유용하다. 앞에 말씀드렸던 상담의 5가지 이론들이 다 쓰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의 특징은 어떠하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선 상담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반 심리 상담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반 심리 상담은 이제 외부와 격리된 안전한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분석 상담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이 자성 상담은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주목하면서 이 셀프 스캔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산책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 뭐 이런 데서 일상생활을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제약이 따로 없다. 상담 환경에 제약을 비교적 덜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떤 분야나 영역에 구애받지 않는다. 일반 상담은 응용심리학으로 분류되죠. 근데 자성 상담을 그럼 이거 뭘로 분류할 거냐 할 때 이게 자각하고 치유와 성장을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기꺼이 갖다 쓰는 그런 열린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야다, 이것에 제한되지 않고 그런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열려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일반 상담에서는 이제 내담자가 일정 기간 상담자한테 의존하고 의존성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은 처음부터 셀프 스캔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내담자의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일시적인 의존성을 일부러 조장하고 그거를 쓰기도 하지만, 자성 상담에서 처음부터 아예 셀프 스캔을 매개로 해가지고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분석하고 알아가고 해결하고 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기 때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나 그 상담을 받고 싶다 하는 내담자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 셀프 스캔 심리 상담에서 쓰는 기법들도 그러니까 다양하고 통합적인 그런 기법들을 쓸 수 있겠죠.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걸 나눠볼 수 있어요. 심리 상담 기법, 그리고 수행 기법, 그리고 이제 일상 생활에서 갈고 닦아가는 명상, 기도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키우는 그런 기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심리 상담의 일반 기법이에요. 이건 마음 두드리기, 주의 깊게 듣기, 비추어주기, 뚜렷이하기, 마주하기, 밝히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행 기법으로 느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릇된 걸 고치고 바람직한 것을 기르고 이것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잘 다져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심리상담 기법을 소개하자면, 이거는 이제 내담자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객관화하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상담에서 쓰는 기법들이에요. 마음 두드리기, 이건 이제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바꾼 거고, 원래 한자어입니다. 질문, 경청, 반영, 명료와 직면,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담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이 상담에서 상담 기법으로 쓰이는 질문은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기 위해서 내담자가 말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관점을 새롭게 해서 본다든가 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이걸 이제 선도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로도 질문을 씁니다. 이런 마음 두드리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 주의 깊게 들어야죠. 이게 마음을 다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경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청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되어 있었냐면,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보다는 들으려는 에너지를 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은지 경중, 무게를 가려서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반영, 비추어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상담자가 굉장히 많이 쓰고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상의 장면 속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 비추어주기라고 하는 거.
반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거울처럼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자기식으로 편집해가지고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비친다 하고서 내가 느낀 부분을 상대의 감정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반사, 뭐 요즘 애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당신 얘기를 들으면서 뭐 슬픔이 느껴진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비춰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럴 때 의사소통이 촉진되고, 이제 감정적인 격려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참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요 다음부터 얘기되는 것은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와서 상담자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들어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걸 함부로 쓰려고 했다가는 큰 저항에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뚜렷이하기, 명료화라고 하는 건데, 자칫하면 12분별 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내담자의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새로운 관점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전문 상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뚜렷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고 명료화 같은 걸 통해서 분명하게 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료화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직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거. 이제 이게 때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저항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저항이나 이런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가장 깊은 것으로 해석. 그러니까 내담자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거, 의미를 밝히는 거.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거 우리가 영문 해석 그러면 어때요?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글로 해석하는 걸 말하잖아요. 해석의 목적은 뭡니까? 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담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행위이고요. 이것의 파급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담의 일반 기법들을 갖다가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행 기법으로, 이건 이제 상담자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내담자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내담자가 좀 더 현명하게 자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다스리는, 그걸 수행하는 기법들인데요. 수행 기법도 하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아갈 수는 없겠고, 이제 그 부분을 과정적인 특징을 살펴가지고 이렇게 5단계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수행 기법에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뭘 다스려 갈 거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갈 거냐 하는 데 있어서 다스려 갈 뭔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번뇌 같은 거, 불행하다는 느낌, 슬픔, 외로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마음을 다루어가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느낌을 알아가는 거,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낸 느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담자한테 안내할 때 이런 느낌 알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걸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에 섣불리 어떤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만 그대로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자, 느낌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 느낌이 일어났다 하고 알아차린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되겠고, 이어서 이렇게 알게 된 느낌을 일단은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거. 이걸 피하거나 또는 거기에 끌려가거나 그래서 사로잡히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진실과 마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쭉 받아들이고 충분히 느껴보면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뭔가 그릇됐던 것, 잘못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발견된 문제, 그런 괴로움들을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서 고쳐가는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릇된 것을 고쳐가는데 이게 이제 자기한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담,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대감,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담과 긴장을 극복하면서 이제 고쳐가는 거죠. 이 고쳐가는 것뿐 아니라 또 동시에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하면 좋은 이런 것들을, 이런 바람직한 것들을 마음껏 도모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 습관을 꾸준히 익혀가는 것. 이 그릇된 고치기와 바람직함 기르기는 병행할 때 힘이 나요. 어느 한쪽만 하게 되면 이 고치는 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힘이 들고 이것 자체가 괴로운 그런 과정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것들을 마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바람직한 기르기, 이거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병행되었을 때, 그럴 때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요, 잘못만 지적하게 되면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그게 고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점과 함께 장점을 드러내면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점을 딱 간결하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욕, 동기 같은 것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통 간과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좋아져 가지고 이제 맞춰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맞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종종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시 도져요.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자, 이게 뭐가 빠진 거냐? 다지는 과정이 빠졌다. 충분히 자기화하는 이런 과정이 소홀하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봤던 이런 효과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만두어 버려서 이제 이전의 습관이 다시 작동하면서 싹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그 용수철 같은 걸 이렇게 쭉 잡아당기다가 놔버리면 어때요? 다시 돌아가죠. 복원되죠. 원래 모습대로. 근데 이게 딱 해서 탄성 한계를 딱 넘어서게 되면은 놔도 안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이 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 과정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방심하지 않고 이걸 이제 점검하고 되먹임,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과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처음엔 도와줘서 이렇게 하고 내담자 스스로 점검하고 되먹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이 상담을 해서 얻게 된 이런 결과들을 일상생활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명상과 기도, 이거는 이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훈련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명상과 기도는 정반대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명상은 자기를 살피는 일이고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통해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깨게 되고 선입견 같은 것들을 점점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가다듬고 침착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살필 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던 그 습관들을 발견하고 그걸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멈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계속 습관대로 끌려가던 것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발견하는 거. 이게 이제 명상 활동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오히려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습관 같은 것을 발견해서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때 이 습관을 거스르려면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간절함 이런 것으로 집중하게 되면 힘이 모여요. 마치 햇빛을 돋보기로 쫙 모아서 한 점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초점에서 열이 나잖아요. 불이 나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데 이제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이든 기도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의 침착성을 유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힘을 길러가는 그런 훈련법으로 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힘도 기르고 해가면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 과정, 상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상담이 내담자가 찾아와서 신청함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싶은지 목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갈 건지 방법을 합의하는 거. 자, 그리고 일반 상담에서는 목표 방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셀프 스캔 심리 상담에서는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셀프 스캔을 안내하는 거. 호흡관 같은 것을 안내하고요. 일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더라도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자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스캔을 안내하고 점검해 가면서 이 방법을 좀 익혀가고, 이거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 하는 것들을 해 가면서, 이건 동시에 되기도 하고 이제 순서대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현실에 적용해 보고,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서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이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바퀴 돌다가 되었다 싶으면 합의하에 이제 상담을 종결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상담 신청으로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죠. 내담자가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담자는 왜 이 상담을 찾아왔는지 이 목적을 말하고 상담자는 경청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내담자의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성장 배경은 어땠는지, 또 내담자가 갖고 있는 중요 경험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내담자의 신상 정보 같은 거, 뭐 가족력 같은 것들도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건 상담 신청서 같은데 그런 걸 마련해 가지고 필요한 기본 정보를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정보 수집에서 정보 수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설사 정보 수집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청은 꼭 필요하다. 경청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처음 면접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으면, 그러면 이 내담자가 이 상담자가 내 말을 귀하게, 중하게 듣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 또 이 상담을 해가지고 먼저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이 내담자가 갖게 되면 첫 면접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과 질문, 반영 반응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하면서 이 내담자를 깊이 이해해 가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것이 첫 면접에서 상담을 시작할 때 주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상담이 이제 성립이 되고 했을 때 곧 이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빨리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그 내담자 이야기만 줄창 듣는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담자 얘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상담자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상담의 방향 같은 것을. 그래서 상담 목표,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 가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이 내담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담 초기에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담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유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상담을 시작해서 초기 4회기 이내에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이후에 상담이 흐지부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관계, 그러니까 이제 목표, 방법, 그리고 유대감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하면 4회기 이내에 이걸 확립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다. 이 목표와 방법을 합의하고 유대감을 갖는 거,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할 때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이게 실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딱 이거 하다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요령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스캔을 안내할 때, 이 자성 상담에서는 이 셀프 스캔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탕이 된다고 했죠.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가 일상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 필요성, 방법을 안내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는 이해를 하게 되지만 이 태도, 배어나오는 태도를 가지고서 이게 이제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셀프 스캔이 충분히 익혀지고 일상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상담자한테.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한테 역할 모델이 보통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스스로 셀프 스캔이 일상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와 함께 셀프 스캔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 이거를 이제 보이게 되면 내담자도 몸으로 익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고 있겠거니 하고 방심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화되지 않은 것은 자꾸 잊어먹기 쉬워요. 그래서 수시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 부분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먼저 현상, 어떤 일인가 하는 거예요. 내담자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와 연관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 내담자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담자 자신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 파악을 해갈 때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상담자 마음대로 편집해가지고 보태거나 빼지 않고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조건, 이것을 살피는 건데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또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담자가 어느 정도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도 내담자와 공유하면서 진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듯 알려주는 방식은 이제 엉뚱한 길로 빠지거나 반대로 또 저항이 일어나거나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조건이 있고, 이를 정확히 알아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 작업도 참 중요한 거죠. 이어서 이제 대안 찾기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을 찾는 거예요. 문제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이것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겠고요. 내담자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하더라도 내담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내담자의 신상 정보나 문제 상황과 관련된 변수들, 또 내담자 해결 의지, 또 분석된 원인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 가지고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면, 그러면 내담자는 현실적인 희망과 의욕을 갖게 되면서 이거를 극복해낼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안을 발견하고 갖게 된 희망 에너지, 이것으로 습관의 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알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상담실 내에서만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일상에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일상에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 이걸 진행을 보통 하는데, 상담에서 다룬 내용이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일상에서 셀프 스캔을 꾸준히 한 내담자는 이 대안을 적용할 때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스캔을 꾸준히 했을 경우에는 순조롭게 되기가 쉬워요. 이 습관화된 일상을 바꾸는 일에는 반드시 저항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이거를 셀프 스캔으로 습관의 힘에 지배되지 않는 연습을 했다면 극복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 대안을 일상에 적용하고 결과를 점검하고 하면서 자기를 바꾸려는 노력은, 이렇게 해가는 이런 노력들은 한두 번으로 보통 끝나지 않고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지치고 힘들어 하더라도 이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꺾이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역시 상담자도 버텨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점검을 해가는 겁니다. 대안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효과를 이제 내담자와 합의했던 목표와 견주어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상담 종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다른 목표를 정하고 상담을 지속할지,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다른 목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곧 상담 종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목표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이 과정 중에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점검하는 것은 어떤 지점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나 방법을 수정하는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스캔도 다시 필요해요. 이런 이제 상담 과정 스캔, 이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 또한 당연히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이 종결되는 거, 이것은 목표가 달성되고 다른 목표가 없으면 이게 성공적인 종결이 되는 거고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상담 관계는 종결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종결과 관련해서 이 내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 하는 건 대원칙입니다. 이 종결 자체가 내담자가 이제 불안해지거나 걱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상담을 하면서 좀 안심할 수 있었는데 상담을 그만두게 되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종결보다는 내담자의 성장을 아우르고 상담 성과를 내담자가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담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추수 상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열어두는 것이 이제 이 종결을 할 때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특징, 그리고 기법, 그리고 상담 과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현상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그리고 분석하는 것 대한, 이걸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